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홍지영이라고 해요. 우리는 모두 연극을 하며 살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대사였다고 기억하는데 그런 대단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어도 그 말은 누구나 쉽게 공감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방식으로든 연극을 한 적이 있었을 테니까요. 덜어는 이럴 거면 차라리 배우가 될 걸 그랬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자주 연극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저 역시 시댁이라는 무대에서 착한 며느리 역할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소화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지만 남편을 비롯한 시댁 사람들이 제게 했던 연극에 비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 추악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 저를 지탱하던 헌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하는 물음을 스스로 던지며 너무나 큰 혼란, 지옥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청주에서 나고 자랐답니다. 제 부모님 두 분도 모두 청주에서 태어나 쭉 청주에서 사셨던 분들이셨어요. 청주 토박이셨던 거죠. 저 역시 초, 중, 고등학교까지 한 동네에서 쭉 다녔으니 익숙한 거리와 골목, 냄새 속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평온한 익숙함 뒤엔 엄마의 눈물과 한숨이 조용히 스며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주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당시 저는 중학생이나 된 나이였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저는 죽음이란 개념을 피부로 느낄 수 없을 만큼 어렸던 것 같아요. 단지 엄마가 멍한 얼굴로 병원 벤치에 앉아 울던 모습, 장례식장에서 울다 지쳐 묵묵히 국을 뜨던 모습, 그 정도의 이미지가 제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아버지 장례식 후 엄마랑 둘이 살면서 엄마가 겪어야 했던 힘든 일상에 대한 기억이 선명해요. 엄마는 홀로 남겨진 뒤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외할머니의 도움을 받아가며 밖에 나가 일을 해 생계를 유지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엔 지친 몸을 끌고 와서도 한숨 돌리기는커녕 집안일을 돌봐야 했는데 그 와중에 할머니의 호출도 심심찮게 받아야 했거든요. 재산이 김장이니 대청손이 하는 것들 말이에요. 엄마는 할머니의 부름이 있으면 어김없이 할머니 댁,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시댁이 되는 그곳으로 갔고 제사상 하나를 차리기 위해 반나절 이상 시장을 돌고 음식을 장만하곤 했어요. 그 시절 저는 솔직히 그런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빠도 안 계신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할머니는 엄마가 아무리 잘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는데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할머니는 다소 별난 분이셨습니다. 절대 성정이 고운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할머니에게 엄마는 며느리도 아닌 무슨 늘 부리는 아랫사람 같은 존재로 보였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도 엄마는 늘 할머니 댁 부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명절에는 새벽까지도 전을 부치곤 했었거든요. 그때도 할머니는 힘들어서 어쩌냐는 걱정이 아니라 손이 그렇게 느려서 어디다 쓸 거냐는 핀잔을 주시던 분이셨죠. 명절이나 제삿날이면 엄마는 손가락이 퉁퉁 부을 정도로 힘들게 일을 해야 했지만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TV를 틀어놓고 계시곤 했어요. 엄마는 그런 할머니에게도 아무 말 못했지만 보다 못해 제가 한 번씩 나서기도 했었죠. 할머니, 저 이거 콩나물 다듬을 건데 할머니도 같이 하실래요? 나는 관절이 안 좋아서 까딱하면 손목이 시려서 안 돼. 왜? 너희 엄마가 이거 가서 할미랑 같이 하라고 하든? 아니요. 할머니는 엄마를 몰라요. 엄마가 그럴 사람인가요? 그냥 제가 드려본 말씀이에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차고도 넘쳤지만 괜히 엄마한테 불똥일 튈까 걱정이 돼 저도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지만 할머니를 향해 고운 눈에 떠지지는 않더라고요. 한겨울 김장철이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매해 무슨 김장을 그렇게나 많이 담그시는지 큰 다라이에 배추를 절이고 속을 버무려 넣는 일까지 몽땅 다 엄마 몫이었는데 그렇게 고되게 일을 한 엄마에게도 할머니는 늘 타박하는 말만 했어요. 애미야, 속이 너무 짠 거 아니냐? 배추는 더 절여지고 속은 짜고
아유, 올해 김장은 망한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이고, 그런가요? 어머니, 속이 그렇게 짜요? 무채를 좀 더 썰어 넣어 볼까요? 절여진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을 좀 다시 묻혀볼게요. 그래? 아이, 그러면 그렇게라도 좀 해봐라. 이래서야 원. 너는 한 번 할 때 잘하면 될 것을 왜 쓸데없이 두 번 일을 하게 만들려고 그러니? 아유, 그러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보기엔 할머니가 괜한 트집을 잡는 것만 같은데 그런데도 엄마는 죄송하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묵묵히 간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저희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엄만 할머니가 밉지도 않아? 누가 봐도 그냥 시집살이 시키는 건데 엄마는 뭐가 좋다고 할머니가 오라 그런다고 맨날 쪼르륵 하고 그래? 엄마가 집에서 논 사람도 아니고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고 그냥 안 가면 안 돼? 엄마가 안 가면 그 김장을 누가 다 해. 할머니 혼자 절대 못 하셔. 그게 뭐 할머니가 엄마한테 해주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신경 쓸 거 뭐 있냔 말이야. 안 되면 사람을 쓰든지 사 드시겠지. 지영아, 근데 엄마는 그 집에 간 게 싫지가 않어. 그 집에서 네 아빠가 쭉 컸잖니. 우리가 아버지와 남편을 잃었듯이 할머니는 아들을 잃은 거잖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걸 생각하면 엄마라도 네 아빠 몫까지 잘해드리고 싶은 거야. 엄마가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는데도 할머니는 그런 엄마 마음을 이용만 하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아쉬워. 아빠가 살아있었을 때도 엄마가 하던 일이야. 이제 아빠가 안 계시니까 엄마라도 계속 하던 대로 해야지. 그게 도리야. 도리라니요. 그 말이 얼마나 답답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 도리라는 게 엄마를 고생만 시키는데 그렇게 죽자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건지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엄마가 어리석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조금 더 크고 나서야 그게 엄마가 엄마의 시댁에 대한 의무를 한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지킨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게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엄마가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학교 마치고 집에 왔더니 할머니가 와서 엄마 죽도 끓여주고 이마에 물수건도 올려주고 간호를 해주시며 몰래 눈물을 훔치시는 걸 본 거예요. 외할머니가 아니라 친할머니가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는 안 계셔도 엄마와 할머니는 이미 가족애로 끈끈하게 엮인 사이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저도 할머니한테 날이 섰던 마음이 좀 달라졌던 것 같긴 해요. 엄마가 바보처럼 지나치게 효부 노릇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도 할머니 나름으로 할머니의 방식대로 엄마를 깊이 아끼고 있었던 거구나 하면서요. 전 그렇게 엄마와 할머니를 통해 가족을 배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렇게 엄마는 물론이고 친가 외가 오가며 정서적으로 그리 외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절대 넉넉했던 게 아니었고 늘 엄마가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대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성적은 제가 원하는 만큼 나와주지 않더라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제 능력이 거기까지인 걸 어쩌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 모의고사 성적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했던 거예요. 대학 진학이 코앞이었으니 보다 현실적인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제 성적으로 어지간한 대학의 사범대나 간호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둘 다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할 수 있는 것이니 장단점을 따져가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범대에 간다면 교사라는 직업은 제게 잘 어울리는 직업인 것 같긴 했어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 네가 선생을 하면 잘 할 것 같다는 얘기도 제법 들었고 저도 즐겁게 일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방학이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고 정년 보장이 되는 안정적인 직업, 연봉이 많진 않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은 분명 장점이었어요. 그러나 대학 졸업이 끝이 아니라 임용고시라는 장벽이 있는 거잖아요. 4년 공부를 마친다고 해서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관문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청주는 지방이라 애초에 선발하는 수가 많지도 않으니 경쟁이 정말 치열하고 그렇다고 많이 뽑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지원한다? 뽑는 인원이 많으면 뭐해요? 그만큼 응시하는 사람도 훨씬 더 많으니 경쟁률은 만만찮은 거잖아요. 또 엄마 혼자 청주에 계시게 하고 저 혼자 서울로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혼자 지내면 돈도 못 모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자연스레 간호대에 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이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간호대를 졸업하면 사범대 졸업에 비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빨리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국시만 통과하면 거의 대부분 취업이 됐고 꼭 대학병원이 아니라도 보건소나 개인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진로가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 말이에요. 사범대 나와도 사립대 교사 등의 다른 선택지가 있긴 하지만 사립대 들어가는 건 돈이 든다는 소리도 있고 기간제 교사는 솔직히 한숨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간호대가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물론 교대 근무가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간호사들의 고질적인 태움 문제 같은 것들이 좀 걱정되긴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내가 사범대 가는 게 좋아? 간호대 가는 게 좋아? 우리 딸 선생님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목소리도 조근조근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안 그래? 그지? 근데 임용이 너무 힘들잖아. 청주는 티오가 아예 바닥일 때도 많고.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선생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좀 불안한 것 같아. 그런가?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면 그것도 지치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도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는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간호대 나와서 간호사 되면 나중에 우리 엄마 병원비 걱정이라도 좀 덜어드리고 병원 갈 일 있으면 인맥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건 좋잖아. 의사가 되면 더 좋겠지만 뭐. 엄마는 너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의사 되는 건 또 반대야.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얼마나 힘든 일이니. 엄마는 네가 그렇게 고생하는 건 못 볼 것 같아. 그렇게 엄마랑도 여러 번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끝에 결국 저는 간호대에 진학했어요. 임용고사도 그렇고 엄마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직업이란 생각이 크게 작용한 거죠. 전 제가 나고 자란 지역엔 청주에 있는 국립대인 충북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했답니다. 사실 성적이 조금 간당간당했는데 운 좋게 붙은 것 같아요. 여차하면 국립대 못 다니고 등록금도 비싼 사립대 다니거나 아니면 재수를 생각하거나 그랬을 것 같거든요. 국립대에 붙은 건 정말 감사할 일이었죠. 엄마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일단 제가 대학에 들어가도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계속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엄마가 저를 챙겨줄 수 있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엄마랑 사는 게 좋으니 꼭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었던 거고 말이에요.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잔뜩 갖고 시작한 대학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제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잖아요. 고생한 엄마를 위해서라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간호학과 공부는 생각보다 훨씬 빡빡했고 외워야 할 건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실습도 적지 않아서 정신이 더 없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해부학 책은 정말 징그러울 정도였고 줄기세포 종류 같은 걸 외우는 것도 지루하고 힘든 일이었죠. 그래도 친구들은 틈틈이 대학 생활의 낭만 같은 걸 즐기는 것 같았어요.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바로 소개팅 고고? 다들 나갈 거지? 다음 주엔 연합 MT도 잡혀있는 거 알지? 비공식이긴 하지만 정말 재밌을 거야. 그니까 웬만하면 다 가자. 나는 둘 다 빠질게. 시간이 좀 애매해서 난 안 될 것 같아. 뭐야 지영이 너 또 빠져? 너 소개팅 미팅 한 번도 안 한 거 알아?
어떻게 그러니? 너 우리 모르게 남자친구 숨겨놓고 있냐? 남자친구는 무슨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뭐 아직까진 별로 관심이 없어. 여유도 없고. 다음번에 한번 시간 맞춰볼게. 이번엔 진짜 미안해. 솔직히 말하면 소개팅이나 단체 미팅 같은 것도 한 번쯤은 재미삼아 나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다른 일에 정신 팔려서 자칫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될까봐 경계하는 마음이 훨씬 컸거든요. 전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고 결국 그런 자리에는 한 번도 안 나갔고 물론 연애 같은 것도 안 했어요. 여초학과이기 때문에 다들 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전 그러지 않았고 동기들 중에 가장 모범생이라 자타공인하곤 했던 것 같아요. 성적도 좋았고 과제며 뭐며 뭐든지 착실하게 해냈으니까요. 그런 자리에 나가 어울리는 걸 안 했을 뿐이지 동기들과 거리를 둔 건 아니었어요.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거나 힘들 때 서로 어깨를 다독이며 의지하는 사이로는 충분히 가깝게 지냈죠. 다만 저는 학교에서 한눈 팔지 않는 사람으로 정평이 난 사람이었고 성실함이 저의 가장 큰 무기이자 방어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학년이 되었는데 8주간 진행되는 단기 실습 수업을 들어야 했거든요. 그 수업의 담당 교수님은 외래 교수님으로 저희 대학 출신이기도 하시고 소아청소년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는 개원이셨어요. 실습 수업이 힘들긴 해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서 저는 실습 수업을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외동으로 자랐고 친가외가 사촌들을 통틀어도 제가 제일 어려서 동생이 없었거든요. 그게 아쉬웠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도 했어요. 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선생님 하면 잘 할 거라고 하시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신생아실이나 소아과에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 수업을 통해 제대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또 성실한 자세로 그 수업에 임한다는 것을 담당 교수님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더 뿌듯했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어요. 그게 저라는 사람이니까요. 그 교수님께는 그렇게 딱 8주 수업 들었던 게 전부였지만 제게는 늘 좋은 이미지로 남아 계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 국시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다른 학년 강의를 위해 학교에 오신 그 교수님을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저를 기억하실지 어떨지도 모르면서 냅다 달려가 인사를 드렸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어요. 강의 나오셨나 봐요. 아니, 홍지영 학생 아닌가? 그러게 오랜만이네. 자넨 여전히 열심히 잘하고 있겠지? 그러고 보니 이번에 국시 보는 학년인가? 네, 맞아요, 교수님. 세상에 그걸 다 기억해 주시고. 사실 절 기억 못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했거든요. 수업도 워낙 잠깐 들었으니까. 아휴, 다른 학생들은 몰라도 홍정 학생은 잊을 수가 없지. 지금까지 내 수업을 들었던 졸업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손에 꼽히는 모범생이었어. 와, 좋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영 학생 정도면 국시 같은 건 문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험은 시험이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길 응원할게. 교수님, 감동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를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고 제게만 따로 국시 잘 보라는 응원까지 해주셨으니 빈말이 아니라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했던 수업이라 더 그랬겠죠. 국시는 당연히 패스했고 전 학과 성적도 좋은 편이었으니 당연히 모교병원에 지원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제가 따로 메일을 하나 보내주신 거예요. 다름 아닌 그 교수님 병원의 간호사 모집 공고문이었죠. 실습 때 너무 즐겁게 임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관심 있으면 지원하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그 교수님 병원에 지원하는 건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지도 모르는 거죠. 다들 전문적 스킬을 배우기 좋은 과를 선호하고 그런 중에서도 소아과는
비인기 과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장은 마음이 가는 것,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걸 배워보고 나중에 언제든지 마음만 있다면 다른 경험을 또 도전할 수 있다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대학 4년 내내 진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눈을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제가 관심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싶었기에 고민 끝에 그 교수님 병원에 지원했던 겁니다. 지원 결과요? 그거야 볼 것도 없이 합격이죠. 교수님? 아니 원장님께서 직접 공고문까지 보내주시며 지원을 독려하셨는데 제가 떨어지면 누가 붙나요? 일은 제 예상이나 기대보다 훨씬 더 보람 있었고 그렇게 만족하며 일할 수 있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좋아하는 실습 수업을 듣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일이 많이 고된 것도 아니었으니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 좋은 분들이셨고 걱정했던 태움 같은 것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기본적인 예의 지키며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 없는 직장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으니 평소에도 종종 갖게 되는 회식 자리가 일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진짜 친목을 다지는 자리처럼 느껴지는 것도 좋았어요. 연말 회식은 그야말로 더 그랬는데 이벤트도 다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연말 회식을 신나게 즐기고 있었는데 술 드신 원장님을 모시러 원장님 아들이 회식 장소에 온 거예요. 저희 원장님이 술을 잘 드시는 분도 아니신데 그날따라 술도 좀 드시고 그러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애비 데리러 왔구나. 아이 어디 보자. 홍 간호사 어딨지? 아, 네, 원장님. 저 여기 있어요. 왜 그러세요? 뭐 시킬 거라도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홍 간호사 여기 이놈이 내 아들이야. 인사해.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원장님 모시러 오셨나 봐요. 네, 아까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셨는데 그 사이에 더 취하신 것 같네요. 내가 특별히 스카우트한 특급 인재야. 아이 우리 홍 간호사가 말이야. 너 이놈 딱 우리 홍 간호사 같은 며느리감 데려와야 한다. 알겠냐? 사람이 얼마나 진국인지. 네? 어머, 아이, 원장님도 참 제가 뭘 또 그렇게.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얼른 모셔가겠습니다. 그게 여기 계신 분들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 차 바로 앞에 있으니까 나가시면 되세요. 아 그래. 아유 집에 가야지. 너 임마 홍 간호사 잘 봐도 저런 며느리감을 데려오란 말이다. 예, 걱정 마세요.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감, 홍 간호사 같은 며느리감으로 고르고 골라서 데려올게요. 그니까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가실까요? 원장님께서 제 칭찬을 유난히 많이 하시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자꾸 며느리감 어쩌고 하시니까 좀 그런 거예요. 민망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나마 그 아들이란 사람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느낌이라 다행이다 싶긴 했죠. 원장님 아들이라는 그 남자는 서울에서 회사 다닌다고 하던데 그 회식 이후로 청주에 꽤 자주 내려오는 것인지 올 때마다 병원에 들리는 것인지 하여간 부쩍 자주 병원으로 원장님을 만나러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엔가 사실은 아버지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쪽을 보러 오는 거예요. 하는 말로 사람을 괜히 설레게 하더니 바로 데이트를 신청했고 그렇게 연인이 됐어요. 제게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었죠. 그렇게 달콤한 연애의 주인공이 제가 될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 꿈만 같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원장님께서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저희 두 사람만 좋다면 당장이라도 결혼을 시키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저를 오래 지켜보셨기 때문에 저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시면서 하루라도 빨리 아들 장가보내 며느리 삼고 싶다 하셨어요. 사실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시부에게 이처럼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받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부가 되실 원장님께 더 크게 감동하며 청혼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후로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죠. 제 손을 떠난 말처럼 저도 모르는 사이 저보다도 훨씬 앞서 마구 내달리는 말처럼 제 결혼은 그렇게 순식간에 진행이 됐어요. 너무 빠른 건 아닌가 싶어서 멀미가 날 것 같은 순간도 없지 않았는데 상견례 자리를 통해 그런 멀미 나는 우려마저도 깨끗이 가라앉았답니다. 시부는 물론이고 조금 걱정했던 시모까지도 혼자 나오신 저희 엄마를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제게 너무 소중한 엄마를 대하는 두 분의 태도만 봐도 전 정말 결혼 잘하는 거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 같은 그런 상견례였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너무나도 행복한 신부가 되었던 거예요. 딱 한 가지 아쉽다고 해야 할까, 서운하다고 해야 할까 그런 게 있었는데요. 결혼 후 제가 남편이 있는 서울로 올라와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엄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엄마 곁에서 더 오래 있고 싶어서 대학도 청주에서 다니고 싶었던 게 저였잖아요. 근데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진행된 결혼, 그리고 그 결혼으로 인해 엄마와 떨어져 연고 없는 서울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처음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에서 저도 일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람들도 사귀고 저 나름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은근히 제가 살림만 하기는 바라는 눈치를 내비치신 거예요. 앞서 상견례 때만 해도 시모가 시부 못지않게 저와 저희 엄마에게 잘하셨기 때문에 전혀 몰랐는데 역시나 시모는 제가 썩 눈에 차는 며느리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말하자면 제 조건으로 남편 같은 신랑감을 감히 엄두나 낼 수 있었을까요? 시부의 후광이 없었더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시부가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예뻐해 주시는 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 시모가 그러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로 했고 그럴수록 제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엄마 생각도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쉽고 서운한 것들 자꾸 생각해봐야 저만 힘들어진다는 싶으면서도 엄마한테는 가끔 넋두리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도 그런 마음으로 더 잘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일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는 평일에 제사가 있거나 그럴 때 저 혼자라도 청주에 내려와서 시모도와 제사상 차리면서 며느리 노릇 잘 하다 보면 시모도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특해 하시겠냐고 원래 정은 그렇게 내는 거다 하시던데 사실 전 남편 없이 저 혼자 그렇게 시댁에 가는 건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엄마 얘기를 들으니 뭐 못할 것도 없다 싶고 점수 따기엔 그만한 게 없을 거란 생각에 저 혼자 기차 타고 내려가서 제사며 집안 행사들 숱하게 챙기고 그랬어요. 또 그렇게 내려간 김에 친정엄마도 뵙고 올 수 있으니 그런 건 좋기도 했죠. 좋은 점들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시댁에도 잘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엄마가 엄마의 시댁인 할머니께 잘하는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릴 땐 엄마가 그렇게 이해 안 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엄마 얘기를 들으며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없이 저 혼자서도 청주에 내려가서 시댁 행사 돕고 제사 음식 장만하고 그랬죠. 그런데도 시모는 곁을 많이 내어주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내려가서 일을 돕는 것만큼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긴 했어요. 솔직히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사실 제가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한테 왕창 일을 시켜먹고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며느리 할 도리라 생각하고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 최면이라도 걸듯이 그래야죠. 엄밀히 하자면 저는 둘째 며느리고 맏며느리인 형님은 청주와 더 가까운 대전에 사시는데도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오고 저 혼자 며느리 노릇 다 하는 거였어요. 아주버님과 형님 부부는 두 분 다 박사셨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셨는데 시모는 은근히 형님과 저를 비교하기도 하셨어요. 비교할 건 뻔하잖아요.
학벌이며 집안이며 이런 말하기 속상하지만 하다못해 인물까지도 형님은 저보다 훨씬 가진 게 많은 잘난 사람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꿀리고 위축이 됐던 걸까요? 시모가 그런 차별을 하셔도 그 또한 그럴 만하다 생각하며 그냥 받아 넘기고 참아 넘기고 했던 거예요. 남편은 연애할 땐 세상 다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보니 그리 다정한 사람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애를 너무 짧게 하긴 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좀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수도 별로 없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크게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 뭐라 불만을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기분 아시나요? 괜히 치사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제일 속상한 건 제가 아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집에서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는데 그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그나마 시댁에서 재촉을 하시진 않으셨으니 그걸 다행이라고 여길 밖에요. 그래도 전 아이가 무척 갖고 싶었기 때문에 늘 그 부분이 남편에게 불만이라면 제일 큰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명절에 그런 불만이나 서운함 같은 것들이 최고조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사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명절은 언제나 대놓고 차별받는 날이긴 했어요. 박사까지 한 귀한 맏며느리인 형님은 언제나 손님이고 더 멀리서 내려가는 저는 당연히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사람으로 굳어져 있었으니까요. 이번 명절이 아니라 지난 명절에도 그 앞전 명절에도 장 보는 것부터 음식장만 뒷정리까지 모조리 제가 독박을 써야 했어요. 그러니 명절이면 마음을 비우고 내려가는데도 그게 마음이라는 게 비운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고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이 서운한 거더라고요. 예, 둘째야. 너희 형님 이제 막 들어왔는데 뭐 마실 거라도 좀 내와야지. 넌 뭐 하느라 그렇게 바쁘니? 일하는 티를 내는 거야, 뭐야? 아, 네, 어머니. 형님 차 뭘로 내드릴까요? 글쎄, 뭐가 좋을까? 뭐가 있는데? 난 어머님 댁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 동서는 알지? 아무거나 동서가 준비하는 걸로 마실게. 부탁해. 그렇게 형님은 늘 예쁜 옷 차려입고 화장 완벽하게 하고 오셔서 우아하게 차나 마시고 저는 일하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시댁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직행해야 하는 처지였으니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고 뭐겠어요. 솔직한 말로 거실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 차를 마시는 형님에게 차 내드리고 되돌아서서 기름 냄새 가득한 주방으로 향하는 제 모습은 제가 생각해도 처량했어요. 전 가족도 아니고 그냥 일하는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다 싶은 거예요. 가뜩이나 서러움이 가득한 제게 시모와 형님은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하시는 겁니다. 명절 내내 말이죠. 예, 둘째야. 지난번에 보니깐 잡채에 당면이 너무 불었더라. 너희 형님이 꼬들한 잡채 좋아하는 건 모르니? 너는 우리 집에서 잡채를 몇 번이나 만들었으면서도 아직도 그런 걸 몰라? 아, 네. 그게 식구들이 다 꼬들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요. 그리고 여러 번 데우다 보니까 자꾸 더 익혀지고 그럼 좀 불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검색이라도 좀 해봐라. 당면 안 불고 꼬들꼬들하게 잡채 만드는 법.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정도 정성도 없니? 식구들 먹을 거 만들면서. 형님이 꼬들한 잡채 좋아하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잡채 먹을 때마다 당면 삶기를 가지고 꼭 한마디씩 하는 형님이거든요. 사실 제가 꼬들한 걸 싫어해요.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푹 익은 걸 좋아해요. 저도 잡채 무척 좋아한단 말입니다. 제가 음식 다 하는데 잡채 하나 제 입맛에 맞게 못하나요? 그런 생각에 솔직히 알면서도 일부러 더 익혔던 건데 그걸 또 그렇게 콕 집어서 꼬들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숨이 올라오는 걸 간신히 참으며 억지로 웃어보려고 하는데 마침 형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동서, 올해는 전 뭐뭐 부치는 거야? 이게 다야? 어머니, 좀 출출하지 않으세요? 저는 조금 출출한 것 같아서 몇 개 맛만 좀 보려고요. 그래? 그럴래? 허냐, 그러자꾸나.
나도 마침 출출하던 참이야. 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잘 먹어야 해. 예예, 둘째야. 전 종류별로 좀 챙겨보렴. 네, 어머니. 동태전이랑 깻잎전 방금 부쳐서 맛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담아드리면 될까요? 어, 육전은 아직이야? 그게 맛있던데. 예, 어차피 지금 전 부치고 있는데 육전도 몇 장 붙여서 좀 내와. 아, 이게 뭐니 이게. 그릇에 예쁘게 좀 담아서 거질로 가져와라. 정말 동태전 부치던 팬에 육전을 부치라고 하시면 그거 잠깐 몇 장 부치고 또 다시 팬 다 닫고 다시 동태전 부쳐야 하는데 겨우 맛 좀 보자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옷도 안 갈아입고 부엌에는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한창 일하고 있는 제게 만들어 놓은 것 맛 좀 보자는 형님이나 그런 형님에게 더 좋은 것, 더 예쁘게 먹이고 싶어 안달난 시모까지 제 속을 있는 대로 뒤집어 놓고 약을 올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 일 다 하고 마지막 설거지를 하는데 물이 튄 옷소매며 튀김에 전 냄새가 잔뜩 밴 머리카락이 어찌나 처량하던지요. 그런데도 고생 많다 애썼다 하는 입에 발린 흔한 말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렇게 명절 쇠고 청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한두 마디라도 제 공을 알아주는 얘기를 해줬더라면 장담컨대 저는 또 스르르 마음이 풀렸을 거예요.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게 남편은 저랑 얘기를 하기도 싫다는 듯이 차에 타자마자 자기가 즐겨 듣는 경제정보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거기에 집중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놈의 팟캐스트 확 꺼버리고 얘기 좀 하자며 할 말 다 쏟아내고 싶었지만 꽉꽉 막히는 고속도로 운전해야 할 거 생각해서 참을 인자 100번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놈의 팟캐스트 소리는 듣기 싫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이어폰으로 들으며 마음을 사겨보려고 했는데 음악도 별 위로가 되지는 않더군요. 그때 뜬금없이 친정엄마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온 거예요. 엄마는 명절 전에 먼저 찾아뵀었고 또 금방 제사가 있어 다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명절 연휴 때는 못 뵈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제게 영상통화를 건 건 처음이라 좀 당황하며 받았는데 엄마는 목소리를 한껏 낮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영아, 엄마 말 잘 들어. 박서방 옆에 있지? 박서방한테는 절대 내색하지 말고 봐야 해. 엄마가 지금 너한테 뭘 좀 보여줄 거야. 어? 아, 그게 뭔데, 엄마? 어차피 나 지금 이어폰 하고 있어. 편하게 해요. 쉿, 그런 말도 하지 마. 박서방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 그런 거 없어. 근데 뭔데 그래요? 아무 말 말고 이거부터 보고 그리고 어떻게든 박서방 몰래 차에서 내려서 냅다 도망쳐. 알겠니?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엄마한테 다시 전화해. 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만 하는 엄마에게 영문을 여쭈었으나 엄마는 대답 대신 컴퓨터 화면을 비추기 시작했고 거기서는 어떤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저는 남편과 함께 같은 차에 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휴게소에 들어가자고 해놓고 진입로에서 속도가 줄어들자마자 바로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남편이 차 안에서 뭐하는 짓이냐 미쳤냐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어요. 그렇게 냅다 뛰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야 엄마에게 전화를 해 제가 있는 휴게소를 알려드렸죠. 남편은 제게 전화를 몇 번 하더니 제가 받지 않자 더 이상 전화도 안 하더군요. 성가시게 하지 않아주는 건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한편으론 어이없기도 하고 또 서글프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긴 돌이켜보면 남편은 늘 제게 애틋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제야 인정이 되던지 말입니다. 복잡한 심경으로 화장실에 갇혀있다시피 하다가 휴게소에 도착했다는 엄마 전화를 받고 바로 뛰어나가 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차도 없으시거든요. 휴게소까지 설마 택시를 타고 오셨을까?
택시 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엄마가 말이에요. 알고 보니 엄마에게는 동생이 있었고 그 사람은 엄마가 영상통화로 제게 보여준 영상에도 나왔던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영상은 꽤 오래된 것으로 나이가 더 들긴 했지만 심한 매부리코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 사람은 과거 인생에 한 번 실패하고 노숙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시부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기도 했던 겁니다. 시부는 그 사고로 사람을 치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고 말았고 점점 수사망이 좁혀지자 불안해진 시부가 목격자였던 그 노숙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대신 가해자가 되어달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죽었다는데 짓지도 않은 그런 죄를 돈 때문에 뒤집어 쓴다고요? 말도 안 돼요. 더 말이 안 되는 건 당신 애가 살던 꼬락선이었습니다. 어차피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감옥 한번 갔다 오는 게 대수냐 싶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돈을 그렇게나 많이 준다는데 솔깃할 만도 해. 엄마도 정말 힘들 땐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뭐라도 다 갖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았던 때가 있어 봤잖아. 엄마는 그 심정 알 것도 같아. 형사 알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 받은 돈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여 자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갔죠. 근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당시 그분의 변호를 받았던 국선 변호사 말로 보통 그런 경우 12년형 정도면 많이 받는 거라고 했다는데 그분은 무려 20년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도 의욕도 없는 국선 변호사라도 그런 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데 맞는 말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렇게 형을 사는 동안 가석방 기회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마저 번번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탈락이 되더라는 거죠. 결국 만기 출소를 했다는 겁니다. 가석방 탈락을 반복해서 겪으며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는데 그러던 중에 우연히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간수들이 쑥덕거리는 걸 누군가가 듣고 전해주기를 그 모든 것이 가해자, 그러니까 저희 시부가 의도한 거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쓴 목격자가 석방되는 걸 부담스러워한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부만큼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시작도 안 한 거였더라고요. 시부가 뺑소니 사고로 죽게 한 사람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게 다 무슨 소리인지 저는 온통 그저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먹먹하게 들릴 뿐 말소리를 잘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상태에 빠졌던 것 같아요. 한참 동안을 말이에요. 노숙자였던 그분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감옥에서 분노에 차 부들부들 떨며 시부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부는 그 편지를 받고서도 묵묵부답 감옥에 한번 찾아오지도 않더래요. 그러니 출소일만 목 빠지게 기다려 출소하자마자 시부를 찾아가 따졌으나 시부는 상대도 해주지 않고 외면하며 도리어 경찰을 불러 다시 감방에 쳐넣어 줘야 정신을 차리겠냐며 협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고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지만 내가 달린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상대는 존경받는 의사고 저는 전과자. 그것도 사람 치워 죽인 살인범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를 갈면서 그 인간 뒤를 캤어요. 그러다 알게 되셨대. 네가 피해자의 딸인 걸 말이야. 그거 완전히 미친놈입니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지가 죽인 분의 딸을 그 딸을 며느리로 들을 생각을 했냔 말입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피해자의 딸인 걸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알다 뿐인가요? 그 악마 같은 인간은 계획적으로 따님을 며느리로 들인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 인간 찾아가서 그랬어요. 며느리에게 모든 사실을 다 알릴 거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주 당당하더군요. 이제 내 며느리 된 아이인데 뭘 어쩌겠냐고 합디다. 그건 여기 다 녹음도 되어 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부가 처음부터 제가 누군지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며느리로 삼았던 거라니요. 시부는 그 목격자가 감옥에서 그런 편지를 보내는 걸 받을 때부터 위협을 느꼈고 출소하면 분명 문제 삼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을 했겠죠.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곤란한 상황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자기가 진짜 가해자임이 밝혀졌을 때를 가정해 사망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자기 가족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미 며느리로 삼은 저와 사돈이 된 저희 엄마를 잘 구슬려 양형을 적게 받거나 혹은 합의로 잘 유도하려고 말이에요. 사건의 전말을 들은 저와 엄마는 시부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함께 시부를 찾아가 따졌죠. 당신들이 사람이야. 내 남편을 그리 허망하게 가게 해놓고 그 죄값도 제대로 받기 싫어 다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더니 그걸로도 모자라 내 딸을 며느리로 삼어.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아니, 그럼 뭐 이미 벌어진 일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막말로 지금이라도 우리 집 양반이 큰 벌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적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말이면 다 하시는 줄 아세요? 예, 아가. 생각해보렴.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가족으로 엮여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너한테 더 잘하며 살 테니까 합의를 해다오. 그러면서 합의금을 제안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부는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나게 큰 단위의 돈을 언급하며 그 돈 다 줄 테니 그거 받고 합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당연히 그 기막힌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렇게 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먹이는 것이 더 뻔뻔하게 느껴지고 싫었던 것 같아요. 엄마와 제가 못마땅해 하는 게 보이니 시부는 마음이 조급해진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거실 소파를 밀더라고요. 시댁 거실 소파가 원목의 가죽도 아주 두터운 걸 쓴 데다 덩치 자체가 커서 잘 밀리지도 않거든요. 게다가 소파 다리가 없이 바닥에 전체적으로 다 붙어있는 디자인이라 청소할 때도 한 번도 그 위치를 옮긴 적도 없는 소파일 겁니다. 근데 그걸 혼자서 밀겠다고 얼굴까지 시뻘게 져서는 낑낑거리더라고요. 소파가 밀리고 나니 바닥에 문이 하나 있고 그걸 여니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가 나왔고 거기에는 금고가 있었어요. 시부모 침실에 작은 금고가 하나 있긴 한데 진짜 금고는 소파 및 밀실에 있던 그것이었나 봅니다. 자세히 보이지도 않았고 딱히 보고 싶지도 않아서 열심히 보지 않았으니 잘은 모르겠지만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리는 걸로 보면 꽤 오래된 철제 금고 같았어요. 소파를 밀 때만큼이나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시부는 잠시 뒤 옆구리에 뭔가를 잔뜩 감싸쥐고는 엄마와 제 앞에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서더라고요. 오래된 비닐봉지와 붉은색 천에 둘둘 쌓여있는 건 현금 다발이었어요. 또 손때가 묻은 골드바 몇 개, 그리고 고급져 보이는 폐물 상자도 얹혀있더군요. 얼마나 오랜만에 꺼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얼핏 봐도 아주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던 거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시부는 그것들을 손으로 쓸어 담더니 이 돈, 이 금, 폐물들 다 줄 테니 다 가져가라고. 현금은 더 만들어 주겠다고. 이거 진짜 큰 돈이다 하는데 손끝은 덜덜 떨고 있었고 입술도 파르르 떨리는데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흐르기 직전이었어요. 참으로 가관인 거죠. 그 모습이 안쓰러웠냐고요? 천만에요. 그럴 리가 있나요? 무엇보다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저를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에서 사람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화가 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다시 청주로 돌아온 남편이라는 인간 얘기도 좀 할까요? 그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무덤덤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긴 제가 그렇게 차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전화 몇 번 걸다가 안 받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지 혼자 서울로 올라갔던 인간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열정이 있고 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이 없어 엄마와 저는 일단 친정으로 돌아와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대문을 막 나서려는데 시댁에 두고 온 게 생각나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저는 한 번 더 기야말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시댁의 주택이라 대문은 늘 잠가두지만 현관은 밤에 경비를 걸 때만 잠그고 보통은 그냥 열리게 두거든요. 그렇게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부와 남편이 은밀하게 나누는 얘기를 엿듣게 된 거예요. 넌 네 마누라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혼자 태평하게 서울로 올라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제가 뭘 어쩌겠어요.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게. 네가 평소에 좀 더 잘했으면 좋았잖아. 그럼 쟤도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을 거다. 네가 정없이 구니까 쟤도 이러는 거라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다 했어요. 결혼도 했고 뭐 할 도리 다 하면서 살았다고요. 이런 결혼만 하면 뭐해. 완전히 네 편으로 구워 삶아놨어야지. 내가 너 이러라고 결혼시킨 줄 알아? 아이죠. 아버지 죄 밝혀지더라도 면죄부 받으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뭐야 이놈이. 너 같은 놈 손가락질 안 받고 남들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줬더니 감히 네가 애비한테 그딴 소리를 해? 손가락질을 받아도 제가 받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시는 경제적 지원 그거 달콤했던 건 맞지만 그게 없다고 해도 괜찮다고요. 남편보다 시부가 저를 더 마음에 들어 했던 것도 맞고 결혼 이야기도 시부가 더 적극적으로 꺼냈던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마치 하기 싫은 결혼을 억지로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는데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원래부터 비혼주의자였던 사람이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시겠죠? 시부는 남편의 그런 비밀을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고 아들인 남편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줄 테니 집안 살리는 마음으로 결혼만 하라고 했던 거예요. 남편은 시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은 물론 자유로운 삶에 대한 보장을 받고 저와 형식적인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부와 남편의 거래 도구였던 셈이죠. 더 이상 놀랄 일도 없다 싶었는데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더군요. 놀랍고 화가 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허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할 수 없이 큰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은 저는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고민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고 바로 재심 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그날 청주에서 서울로 돌아가던 차 안에서 걸려온 엄마의 영상 통화 말이에요. 그때 엄마가 제게 보여주신 영상에 대해서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엄마가 제게 보여준 건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시던 바로 그날의 영상이었어요. 시부가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고도 바로 도망가는 모습이 다 찍혀 있는 영상 말입니다. 목격자는 출소 후 사고가 났던 그쯤 사고 현장 근처에서 같이 노숙하던 사람들을 수소문에 찾아다녔다고 해요. 또 다른 목격자는 없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셨다는데 그런 분들 중 한 분의 가족을 통해 그분 유품을 보게 됐고 그 속에 섞여 있는 낡은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건 목격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물건이었거든요. 돌아가신 분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편찮으신 분이셨다는데 길을 잃고 노숙자 신세가 되셨던 거예요. 그분이 남 같지 않아서 마음을 많이 쓰셨고 그러면서 자기는 쓰지도 않고 필요도 없어진 낡은 휴대폰을 드렸는데 그걸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늘 지니고 다녔다고 해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찍으면서 말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충전해 저장된 사진 같은 것을 뒤지다가 바로 그 영상을 발견한 거예요. 습관처럼 카메라를 켜고 다니셨던 그분이 어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촬영까지 해놓은 것이 20년이나 잠자고 있다가 발견된 겁니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고 정의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달리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 증거를 갖고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했고 합의 없음, 선처 의사 없음, 엄벌 탄원이라는 원칙을 강력하게 내세우며 가짜 가해자까지 만들고 그 가해자를 감옥에 붙잡아두기 위해 벌였던 짓들까지 모두 밝혀 가중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당시 시부에게 매수당했던 간수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시부는 15년 형을 받았어요. 남편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저와 결혼한 것이니 이 또한 사기와 기망이 아니고 뭐겠어요. 다만 금전 취득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었고 범죄 은닉죄는 적용 가능하더군요. 또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목적을 속이고 결혼한 것이니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에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도 가능하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절차가 까다롭다고 해서 그냥 이혼 소송으로 진행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받기로 했어요. 민사로 사기 결혼과 인격적 침해를 물어 손해배상도 당연히 청구했고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충격과 상처도 컸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나서라도 진짜 범인을 찾아 제대로 벌을 받게 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어요. 저는 청주로 돌아와 다시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고 새로운 병원도 알아볼 생각이에요. 시댁, 아니 전 시댁은 청주 땅에서 살기는 어려워졌죠. 어차피 전 시부는 감옥에 갔고 시모는 야반도주 하다시피 청주 땅을 떴다고 하네요. 영원히 제 눈앞에 보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청주에서 쭉 살고 싶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겪은 일들은 뭐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공감하기 쉽지 않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얽히고 설켜 꼬이고 꼬여 악랄하디 악랄한 인간이 개입한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의도를 갖고 어떤 일을 꾸미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숨은 의도를 한눈에 알아볼 방법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 마음의 눈을 더 크게 뜨고 마음의 소리에도 더 귀를 열어야 하는 것 같아요. 진심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진짜를 알아채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맺으며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